네. 오늘은 여러분 어, 요 9월 달에 전국위원회 학력평가 문제지를 오늘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만 풀이를 할 거니까 확인 잘 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1번입니다. 1번. 자, 가 입장에 비해서 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부터 보면은 가는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밝게 된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분석 윤리학이죠. 분석 윤리학 또는 메타 윤리학. 네. 그래서 이건 메타 윤리학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보편적 인 도덕 원리를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된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 이를 통해 도덕 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서 사람들을 도덕적 행위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보편적 도덕 원리의 정립이죠. 이것은 규범 윤리학인데 규범 윤리학 안에서도 이론 윤리학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이론 윤리학.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이제 선지를 보면은 윤리학은 나의 입장이 강조하는 거죠. 윤리학은 행위의 지침이 되는 도덕 규범을 제시해야 된다. 도덕 규범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예, 1번이고요. 이번에 도덕 판단의 논리 구조 분석에 집중하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메타 윤리학이 되는 거죠. 메타 윤리학. 예. 메타 윤리학.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이건 가 입장에서 나 아니라 가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이고 3번의 도덕 명제에 대한 자, 도덕 명제에 대한 용어의 의미. 이것도 역시 메타 윤리학이고요. 그다음에 도덕 문제를 항상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치 중립적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술 윤리학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규범 윤리학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적 관습의 객관적 기술을 목적으로 삼자. 이것도 역시 기술 윤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간고사가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무릇 큰 도는 도란 표현이 나오죠. 이를 붙일 수가 없고 위대한 변론은 말하지 않고 위대한 어질문. 어짐이라는 것은 요것은 인을 말하는 겁니다. 인은 위대한 인은 어질지 않고 큰 청렴은 겸손하지 않고 큰 용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밝혀지면 도가 아니고 말로 변론하면 도달하지 못하며 항상 어질다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렴이 맑기만 하며 위덥지 못하고 용기가 남을 해치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이제 도와 관련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뭘 확인했으면 위대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질지 않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든지 청렴이라고 하든지 뭐 어짐, 청렴, 용기,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도가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노자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가사상. 그래서 도가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는데 첫 번째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도가는 어떻습니까? 이 예 또는 인의 예지 이런 규범들은 다 인위적인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죠.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비선악의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시비선악의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유교적인 입장이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그런 사상적 입장은 유교고 시비선악으로부터의 초월, 분별 또는 차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이것은 역시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도가 사상이기도 하면서 또 불교 사상의 입장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니라 자연만이 순수한 자연의 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틀리는 거죠.
이거는 왜 틀렸냐? 자연 안에 인간이 있는 거죠. 자연이 곧 도이면서 하늘이고 다 되는 건데 이 자연에 따라서 모든 그러니까 도에 의해서 모든 자연물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만이 순수하다. 그것은 틀렸고요. 그럼 인간과 자연을 구분한 것이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확립하여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교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글씨가 조금. 그 다음에 인의의 도덕 규범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인의의 도덕 규범. 이것을 어디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쉬운 문제죠. 어렵지 않고 이런 문제는 어떤 사상인지를 여러분 제시문을 읽고 파악만 하면은 금방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에게서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누가 얘기하죠? 벤담이 이야기하죠. 벤담. 벤담하면 뭡니까, 여러분? 벤담하면은 뭡니까? 양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 말까 행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일은 오로지 이 두 군주를 위한 것이다. 그다음 밑에 또 보면은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범위 등의 기준으로 계산 가능. 쾌락의 계산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례를 보면은 고등학교의 한 학급에서 불이웃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 학급의 A는 무선 이어폰을 사기 위해서 모은 용돈이 있지만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어폰을 가지고 싶다. 망설이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리주의에 따라서 뭔가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남을 돕는 행위 그 자체가 옳다. 행위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공리주의는 뭡니까? 결과주의죠.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행위 그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거죠. 틀렸고요. 이것은 그 자체가 옳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칸트 정도의 입장이다. 칸트의 의무론 정도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해요. 이거 이제 공리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 기부가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가 아니죠.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의무의식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칸트가 떠올라야 되죠. 틀렸고요. 자신의 쾌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자신의 쾌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쾌락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해서 받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 쾌락 이런 것도 다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골라봐라.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덕분이다. 인간은 경험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가오를 고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의견을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해악이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견해가 옳을 경우에는 인류가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고,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거는 밀의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타나는 토론과 어떤 소수의 의견이나 토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방해야 되고 서로 간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일의 자유론. 이런 미일의 그 질적 공리주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일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유주의적 입장 이런 것도 잘 유념해서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기획 보면은 토론의 전제 조건은 진리로 검증된 내용만을 발언하는 것은 아니죠. 진리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오류를 우리가 대체할 기회라든지 오류의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가 당연히 필요하죠. 상식적인 거고요. 이거를 반대하는 인물이 있겠나? 전혀 없습니다. 토론으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예, 과오를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맞고요. 토론에서 다수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진리로 수용은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수의 주장이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예, 제가 좀 굳이 풀이를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9번. 이건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문제죠.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 나 그림을 탈모할 때 A의 적절한 질문을 고르는 겁니다. 적절한 질문.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거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순서도 풀 때는 항상 A부터 푸는 게 아니라 D부터 나가는 거예요. D부터 풀고 C부터 풀고 그 다음에 B, A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가는 게 시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는 둘 다를 봐야 되는 거고 B도 역시 둘 다를 봐야 되는 거죠. 예인지 아닌지를. 근데 C나 D는 한 사람만 주장만 우리가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D에서부터 앞으로 올라간다. 자, 봅시다.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를 무화시켜야 된다. 말도 어렵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고 가정하자. 이 누구죠? 예, 여러분들 롤스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실 거예요. 무지의 베일이라든지 이 사회적 이 자연적 여건 이것은 우연성을 말하는 거죠. 이 우연성을 우리가 배제를 하는 장치 그게 무지의 베일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롤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요와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로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하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최소 국가가 정의로운 것이다. 그 이상의 포괄적인 국가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이상의 포괄적인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복지 국가라든지 어떤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인 그러니까 요거는 적극적 국가라든지 또는 복지 국가라든지 좀 더 국가의 역할이 좀 확대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노직이 되는 거죠. 로버트 노직. 그래서 여러분 이 갑은 롤스, 을은 노직입니다. 그러면 D부터 보면은 노직의 입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죠. 부정의한 소유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가? 당연히 개입할 수 있죠. 요거는 어디에서? 여러분 그 노직의 정의의 원칙,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시정의 또는 교정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시정의 원칙에서 하는 거죠. 부정의한 소유는 잘못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국가가 시정의 원칙에서 개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얼은 맞는 거고 이 부정의한 소유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방금 여기 나와 있죠.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이게 바로 부정의한 소유 또는 이 부정의한 소유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개입을 하는 역할만 우리가 국가가 이런 좁은 기능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노직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C를 보면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은 이것은 뭡니까? 원초적 입장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롤스를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 이제 준비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롤스의
이 원초적 입장에 대한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초적 입장에서 나온 결과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정의의 원칙 이 정의의 원칙과 원초적 입장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갖는가? 당연히 관심. 예.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롤스가 이야기하죠.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의 특성은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무관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합리성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여기도 별표치고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도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인데 롤스 노직은 둘 다 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둘 다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B의 질문에 대해서 롤스도 긍정이고 노직도 긍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롤스는 예고 노직은 아니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거는 틀렸다. 둘 다 긍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이 A의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고 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어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마르크스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정의로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때 크게 들릴 수가 있는데 볼륨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A. 자, 여기도 별표 쳐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네.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 분배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 자 여기다 적어볼까? 절차적 정의에 관련된 입장을 너네가 잘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절차적 정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차가 공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 이게 그래서 절차적 정의거든. 그러니까 결과가 공정하려면 무엇보다 뭐가? 절차가 우선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절차적 정의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 분배 결과도 공정하냐 이걸 물어보면은 둘 다 긍정이 맞는데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균등이 보장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균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결과의 균등이 됐다는 얘기는 다 평등이 보장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균등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롤스나 노직은 둘 다 뭡니까? 롤스, 노직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롤스, 노직은 둘 다 절차적 정의 입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결과도 공정해진다. 그러니까 롤스, 노직은 둘 다 절차적 정의인데 그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결과의 균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절차가 공정하더라도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어요. 절차가 공정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등하지만 그것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절차적 정의거든.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한데 결과도 균등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 두 사람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둘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 이해된지 모르겠는데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하다. 그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뭐 불평등이 될 수도 있고 평등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A에 해당되는 이 질문은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가 다 평등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틀린 거야. 롤스 노직은 절차가 공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다 공정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가 공정하면 롤스 노직이나 둘 다 어떤 불평등이라는 결과가 다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다.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중간고사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잘 눈여겨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공리주의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마르크스, 롤스, 노직, 그 다음에 마이클 왈처까지 어떤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기 바라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마르크스나 왈처와 관련된 정의 이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부정을 하고 을은 긍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과거부터 차별받아왔던 집단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학습지도 나와 있지만 요것은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적극적 미안합니다. 요거를 적극적 우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 우대 정책.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용 할당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오랫동안 취업과 연봉 승진 등에서 차별받아왔던 능력 있는 고졸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찬성하고 있는 거죠. 을 과거의 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제도는 열심히 노력한 대졸자에게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졸자도 이 제도 때문에 또 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정의에 어긋나. 아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벌 위주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능력 있는 고졸자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해소된다. 공정한 기회 제공은 필요한데, 그러나 이 제도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고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대졸자를 말하는 거겠죠. 능력이 뛰어난 대졸자,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한가? 이것은 둘 다 긍정이죠. 둘 다 긍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기회 제공이 필요한가? 이것도 역시 둘 다 필요해요. 이 제공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러면 과거부터 차별받아온 집단에 대한 보상은 정의로운가? 여기 바로 이제 적극적 우대 정책인데, 여기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졸 채용 할당제를 찬성하고 있죠. 정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적극적 우대 정책은 정의롭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과거부터 차별받은 집단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정의롭다는 거고, 을도 뭡니까? 물론 과거의 차별에 대한 정당은 필요하다. 정당한 보상은.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긍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채용 할당제는 역차별을 유발하는 부당한 정책인가? 역차별이 유발하느냐 유발하지 않느냐? 갑은 부당한 정책입니까? 부당한 정책이 아니고 정의롭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당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글을 읽고 국어 시간에 여러분이 비문학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활윤리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필요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가치를 분배되는가,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인데, 필요에 따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죠.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자, 가불의 입장말을 포기해서 있는데도 보는 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어떤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글만 제대로 읽고 분석해낼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 전혀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갑. 임신은 임신한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죠. 여성의 신체 일부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그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 여성이 태아에 대한 인공 임신 중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찬성이고요.
임신은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태아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태아는. 인공 임신 중절은 부당하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예, 여러분 무슨 입장인지 명확히 파악하실 걸로 봅니다. 자, 갑부터 보면은 갑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당하다. 예, 찬성의 입장이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태아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거는 태아가 인간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고요. 태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다. 태아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할 존재다. 이거죠. 디귿이 맞고. 무고한 인간을 해치는 임신 중절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예. 이것은 뭡니까?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을만 맞는 거지. 갑은 틀리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다. 예.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개인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정의감을 키워가며 그 결과 사회적 상황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을 정화시킨다. 개인은. 그러나 사회 집단들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개인들에 비해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이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라는 뜻이겠죠. 더욱 생생하고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집단 이기주의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런 사상가는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회윤리를 강조한 니부어의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니부어라는 점을 여러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1번부터 우리가 조금 보면은 개인이 지닌 양심만으로 사회 정의는 충분히 실현되지가 않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추구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은 어떤 도덕성, 그래서 선의지 또는 이타성 이런 것들도 사회 정의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는 강제력, 외적 강제력 또는 정치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강제력 우리가 보통 비합리적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제력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제도의 또는 체제의 개선 이런 등등이 둘 다가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니부 아닙니까? 개인의 양심만 가지고는 실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집단의 도덕성보다 언제나 열등한 게 아니라 우위에 있죠. 사회의 도덕성보다 개인의 도덕성은 우위에 있다. 틀렸고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정답은 3번이고요.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르죠. 개인은 뭘 추구합니까? 이타성이 여기 이타성이 이상이고, 사회는 뭡니까? 정의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틀렸고요. 집단 간의 관계는 주로 도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집단 간의 관계는 어떻게? 힘의 비율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힘의 비율에 의해서 형성되더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여러분 니부어도 중요한 사상가이니만큼 잘 정리를 해두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를 지정하였고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고 했다. 이거는 뭐죠? 그러면 이게 직업 소명설이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신이 보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것은 누굽니까? 칼뱅의 직업 소명설과 관련된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요. 소명으로서의 모든 직업은 본래 기천이 구별이 당연히 없죠. 왜? 이것은 신이 나한테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천의 구별이 없죠.
기천의 구별이 있으면은 이거는 신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니은 직업을 통해 얻은 모든 부는 신의 뜻을 어긴 결과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칼뱅의 직업 소명서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이 금욕적인 노동, 금욕적 직업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의 뜻을 어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면서 우리가 직업 노동을 열심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신의 뜻을 어긴 결과가 아니고요. 전혀 반대되는 결과. 예, 신의 뜻을 어긴 게 아니라 신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는 받아들인 입장이다.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것은 여러분 이 칼뱅이라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윤리죠. 그리스도교 윤리.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 물론 개신교도 있고 뭐 구교도 있고 신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그리도가 아니고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3대의 종교적 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윤리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직업 활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나의 방식이 맞는 거죠. 우리가 왜 근면성실한 노동에 임해야 되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이 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또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직업 노동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거고 정답은 4번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네, 여러분 잘 지금 따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갑을은 고대 서양 서상글이다. 고대 서양이라고 그랬어요. 갑은 긍정하고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자, 갑 영혼을 풀려나게 하는데 언제나 가장 열심인 사람들은 오직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하는 사람들이다. 철학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련이라는 것도 바로 이것, 즉 몸으로부터 영혼의 풀려남과 분리일 것이다. 이게 중요한 사상가 누구죠? 플라톤이죠, 여러분. 삶과 죽음의 윤리에 관련된 이 문제입니다. 플라톤. 그 다음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습관을 들어라. 이건 누굽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죠? 에피쿠로스죠. 미안합니다. 에피쿠로스. 좋고 나쁜 것이 감각에서 비롯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감각의 정지다.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의 덧없는 삶을 비로소 유쾌하게 만들어준다. 에피쿠로스. 자,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참된 지혜를 파악할 수 있는가? 플라톤은 맞고요. 이데아의 세계로 가서 영혼 분별에 우리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플라톤 맞고,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죽음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갑은 긍정하고 을은 부정이니까 이게 정답이네. 1번이 정답입니다. 죽음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상실되는가? 이건 누구 입장이고? 에피쿠로스가 긍정하고 플라톤은 부정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현명하냐? 플라톤도 역시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에피쿠로스도 역시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둘 다 부정이고요.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없어지는가? 이것은 에피쿠로스가 긍정하는 거고 플라톤은 부정하죠. 플라톤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내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가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가? 이거는 에피쿠로스의 어떤 유물론적 경험주의적 입장이고 플라톤은 아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예, 나머지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런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시험 대비가 지금 한창 바쁠 텐데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준비를 좀 해보고 그 기본 개념과 개념을 충분히 제대로 익혀야만 여러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